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여버려야 했다라고 주장했다는 썩어빠진 종편들 왜곡 조작 공세에 한동안 시달렸죠. 오늘 한겨레 고정 칼럼에 최근 일과 관련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 동요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노래가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원 없이 나와봤다. TV조선 등 종편에서는 15분도 넘는 특집 프로그램을 여러 번 만들어냈으니 이걸 광고비로 환산하면 아마 수십억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실은 꼭 동요 같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순반란 사건 직후 숙군 과정에서 남로당 프락치로 검거된 박정희를 그때 김창룡이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렸더라면 대통령 두 자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김창룡이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란 가정을 수구 언론이 김창룡이 죽였어야 했다라고 보도한 대목이다. 저들은 인터넷에 떠있는 동영상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도해버렸다. 이후에 수많은 언론이 따라쟁이가 돼서 똑같은 왜곡을 일삼았는데 나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자 몇이 확인 전화한 것 외에 수구 언론에서 단 한 명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 한국 현대사가 워낙 파란만장하다 보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대역죄나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거나 구형받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3명이다. 김대중과 관련해서는 수구 사이트에서 전두환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것이 김대중을 죽이지 않은 것이라는 식의 언급이 넘쳐난다. 과연 고종이 이승만을, 전두환이 김대중을 그때 죽였더라면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런 난리가 났을까?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물음은 조갑제가 월간조선 1989년 12월호에서도 꺼낸 바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난리가 났다. 1989년에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때지만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최고 존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니 정말 북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현 정부는 종북 정권인가요?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험과정 1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으니까 항공기 제작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KF-X 개발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방금 들으신 대로 핵심 기술인 A사 레이더 개발도 10년이면 충분하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연쇄적으로 집필 거부 성명을 내고 학자들 90%가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도 성향의 국민들 다수가 국정화 반대 의견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화에 반대한다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찬성보다 11%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반대가 5% 늘고 찬성이 6% 줄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늘어났고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반대가 6% 늘고 찬성이 8% 줄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정화 반대 52.7, 찬성 41.7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총회 총무로 있던 때에 총회에서 가스총을 들며 행패를 부리던 때
황규철 목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황규철 목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서울 독산동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간 황규철 목사,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박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황 목사가 서류 봉투에 담아둔 흉기를 꺼내서 박 목사를 수차례 찌른 겁니다. 황 목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같은 교단 소속이었던 박 목사가 자신을 모함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합동 총무선거를 앞두고 황 목사가 금품을 돌렸다는 내용을 박 목사가 외부에 알렸다는 겁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다리 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인 후작 자귀를 받은 친일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승입니다. 그래서 이해승의 후손들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했습니다. 그러자 후손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국가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2건은 패소하고 1건은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이 승소한 1건의 재산 규모가 300억대입니다. 상당하지요? 이게 친일파 후손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재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재심 제기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일파 후손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10월 28일이 지나면은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 작업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사실 광복회가 5년 전부터 재심을 청구하라 계속 법무부에게 요구했는데 성실히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보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친일파 정권 아래에서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우리 광복회 분들 말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보다도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 크게 후퇴했으며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기상천외의 신학설을 처음 선보이는 등 편견과 오류투성이로 국사교육을 중대한 시련기로 몰아넣었다. 네. 현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의 주체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과거 공식 저작물에서 국정교과서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이를 확인한 건데요. 정부 여당 보고서 등에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명분 없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식 저작물 중에 주목되는 점은 국정화로 인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국정화 이후 교과서는 거의 성경이나 코란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언제나 옳은 정답이 되고 그래서 주입과 암기의 대상이 되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을 되뇌는 정답형의 사고에 갇히게 됐다. 역사교사는 무조건 암기하는 대상으로서의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수험 안내자나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말단 관리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은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죠. 동아일보 최영훈 수석 논설위원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시대적 영수회담도 해보라.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오자회동을 108분 동안 했는데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암담함을 느꼈다니 세상사 108번뇌임을 실감하게 된다.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을 지핀 대연정론이라 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내용이죠.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하자,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게 바로 대연정론인데 말이죠. 자, 대연정론을 둘러싼 담판이 주요 의제였던 당시 노무현 박근혜의 영수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내각을 맡아서 해보라, 이렇게 총리직을 제안하니까 박근혜 대표는 앞으로 아예 그런 말씀 꺼내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잘랐다. 이후에 대연정론은 힘을 잃었고 박근혜 대표는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혔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의 승자는 박근혜 대표였다.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여당 총재를 겸하던 대통령이 오너지위의 야당 대표와 밀담하던 시절, 지금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행정부의 수반이지 여당의 영수가 아니다 라면서 영수회담에 거부감을 보인 사실상 첫 번째 집권자다. 지금 청와대 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독대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동렬에서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것은 남는 장사라는 경험도 작용했을 법하다. 권력을 쥔 사람은 역지사지의 정치를 잘 하지 않는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이다. 양보는 권한이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은 양보할 것이 없다. 국회 선진화법이 없던 시절 야당 대표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지금 야당은 무소불위다. 역사 교과서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면 야당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는 구시대적인 영수회담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네, 최영훈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회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으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야당에게 양보하지 말고 권한이 있는 여당, 청와대가 양보하라, 이런 이야기가 이 칼럼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죠. 왜 이러는지 중앙일보가 오늘 분석했습니다. 며칠 전 오자회동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그만 좀 하라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지요. 자, 그러더니 또 어제는 기자들에게 당 청의하려는 개혁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어서 우리가 허파가 뒤집어지려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오자회동 그 전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힘들다, 이렇게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무성 대표에게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모습 찾아볼 수 없지요.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놓고 당과 청와대가 충돌했던 지난 1일, 지난달도 아니네요. 이번 달 1일 당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가 당대표를 모욕했다, 오늘까지만 참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죠. 이랬던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비박근혜계에서는 그래서 성격이 무른 무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 무대인데요. 무대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히 밀렸다. 내년 공천 때도 보나 마나다, 이런 관측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또 다른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요즘 사석에서 이런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99번 울어도 100번째만 웃으면 된다. 결정적인 순간까진 청와대와 틀어질 필요가 없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는 선거에서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인데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만약에 내년 총선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박이 다 김무성 대표한테 등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세력도 없고 조직도 없는 김무성 대표. 대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이 김무성 대표에게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박 대통령하고 제대로 각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김무성 대표의 현재의 그 행동들, 발언들은 전략적 행보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해석인데, 글쎄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도하는 것도 설마 전략적인 행보는 아니겠죠?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현행 학생들이 배우는 거민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며 10월 7일과 8일 그리고 19일에 잇따라 사례를 들었는데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 386페이지를 보면은 주체 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서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의 사상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또 두산동아고등학교 교과서 31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 현행의 8종의 역사 교과서 중 6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역사소설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정적인 역사를 배울 수 없게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317페이지에는 6.25 전쟁 동기로 본다면은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날큰 주먹을 들모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역사학자 김성칠의 글이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행 교과서에는 없는 것. 한마디로 거짓말. 김무성 대표는 인용의 왕. 2012년 대선 때는 어땠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국정원이 작성한 대화록과 거의 일치. 그러나 NLL을 포기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슬픔의 적에서 국방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불법적으로 기록물을 훔쳐본 것 아니냐는 시비는 확산되고 출처를 묻는 검찰과 취재진 질문에 김무성은 찌라시에서 봤다고 옹색한 답변.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러한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김무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한국 보수의 현실,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지난달 10일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공식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윤우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뭐냐? 네. 일단 한국이 지난해 6월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정부 소유 은행인지 민간 은행인지 지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답변이 온 것입니다. 미국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정부 소유의 은행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만큼 고민했을 겁니다. 미군도 말이죠. 커뮤니티 뱅크, 해외 주둔 미군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미국 민간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위탁 운영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이 미국에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요, 매년. 자, 그런데 미국은 이 돈을 이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한다고 합니다. 논란은 미군이 이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서 예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 않고 적립해온 미군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가 발생하면은 그거 세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말이죠. 아니 기본적으로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에다가. 이자는 둘째치고 말이죠.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적립금이 2008년 10월에 1조 1193억, 2013년 8월에 7100억, 2014년 1월에 6210억, 2015년 10월에 3900억에 이른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소득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민간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009년 국가를 상대로 낸 방위비 분담 협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금융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 뱅크는 2006년에서 2007년에만 방위비 분담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 예치해서 566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적립금이 처음 생겨난 2002년부터 따져보면은 총 이자 수익 규모가 3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소득세 12%를 적용하면은 내야 할 세금만도 얼추 300억에서 400억에 이르게 됩니다. 막대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적립금을 예치해서 수천억으로 추산되는 이자 수익을 남긴 미국 국방부 소유의 커뮤니티 뱅크. 예. 미국 정부가 한국이 주는 돈으로 편법적인 이자 놀이를 해왔고 또 세금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에 대해서 찍소리라도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 오늘 조선일보도 고발합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기도 한데 말이죠. 미국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정부 소식통은 T-50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수출 협상을 벌였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및 외교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4,500억 원어치네요. 12대 4억 달러인데요. T-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됐는데요. 항전 장비, 엔진,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미국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 등의 적용을 받아서 수출은 물론 외국에서 전시할 때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과 더불어서 우즈베키스탄에 T-50을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T-50의 경공격기 모델인 FA-50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펼쳐든 김에 말이죠. 군과 청와대 안보라인의 잇따른 거짓말,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건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년 9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작년 9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계약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나 삭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기술 이전 무산과 예산 삭감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청와대는 쉬쉬하면서 덮으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까지 누구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김관진 실장은 KF-X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차기 전투기 후보였던 보잉사 것 대신에 로키드 마틴사 것이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장관 재임 당시 핵심 기술 이전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작년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보고받기도 했다. 미국의 공식 통보가 온 지난 6월 이후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을 방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초기부터 챙긴 핵심 당사자자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다. 내년 KF-X 예산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예산이 1618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948억 원이나 삭감된 경위도 의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의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기술 이전 무산 사실을 알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군과 청와대 안보 라인은 기술 이전이 무산되고 예산이 삭감돼도 숨기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 이전 효과를 부풀리다가 이전에 무산된 사실을 5개월이나 숨겼고, 외교안보 수석실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동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 장관이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 내용을 발표 내용에서 빼서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방위상은 비공개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서 거짓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제 군과 안보 라인이 뭐라 이야기해도 믿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이라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맡길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업 차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루빨리 가려내야 한다. 군과 청와대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됐다. 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매듭 지어집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네, 김관진 실장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김관진 실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유관하다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죠.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의 정연국 MBC 시사제작국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동아일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정연국 MBC 국장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연국 국장은 MBC에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될 것 같네요 보니까. MBC가 2012년 5월 17일 메인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권재홍 부사장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라고 보도를 했지요. 이 뉴스는 톱뉴스로 전파를 탔습니다. 권재홍 본부장을 대신해서 뉴스데스크 임시 앵커를 맡았던 진행자. 오프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서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 대변인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연국 국장입니다. 정연국 국장, 김재철 사장 아래에서 MBC의 새누리당 편향 기조를 그대로 지켜서 방송한 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청와대가 호출하면은 지상파 방송 중견 간부라도 즉각 징발이 되는 한국 언론의 현실. 혹시 이런 사람은 없나요? 언론인은 언론인의 길이 있습니다. 저보고 청와대 대변인 하라고요? 쪽팔려서 그 일을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6.25 유해발굴 현장에 참여한 전직 감식관과 전역병 등 30명을 인터뷰해봤는데요. 발굴 현장에서 적군 유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아군 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군 유해 숫자를 늘리기 위한 조작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발굴된 6.25 전사자 9,800여 구의 피하 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국립현충원과 파주 적군 묘지에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채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입니다. 전직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감식관은 태생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었고 아군을 많이 찾아야만 존재가 입증되는 구조라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충원에 적군의 유해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출신의 한 인사는 현충원 현충탑 무명용사실에 화장된 유해는 당연히 아군이어야 하는데 기록에 적군이라고 나온 걸 내가 본 것만 4구다. 적군이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간부들이 답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기록 있느냐고 서울신문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다가 물어봤는데 자료 공개를 이 국유단 측이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이면서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서 모처럼 전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게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기온이 갈수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22도, 강릉 대구 23도, 창원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 다음 날이 무척 쌀쌀해지겠다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우리 가족은 17년째 세계 여행 중이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행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과 삶을 공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17년째 두 자녀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고 있는 김현성, 남혜용 씨 부부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의리의리한 집도 번듯한 직장도 없이 떠돌이처럼 사는데도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19살 아들과 16살 딸도 그렇다고 말한다.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한국을 떠난 이 가족은 어떻게 행복을 찾았을까? 김현성 씨 가족은 주거형 여행을 하고 있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일본, 독일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살았다. 5대 양 6대 주를 몇 차례 돌고 돌았을 시간이지만 이 가족이 여행한 나라는 아직 30개국도 되지 않는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보험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김현성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1998년 외환위기였다.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껴서 사표를 내고 멕시코로 향했다. 언어가 통하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찾은 결과였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함께 전공한 아내와 단돈 $300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시작은 양말 노점 상사였다.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1급 $50의 컨테이너 잡부로 일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서 두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5년여간의 고생 끝에 얻은 안락한 생활. 그러나 부부는 이를 버리고 두 아이와 함께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가족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한 대륙에 한 나라씩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대륙을 옮겨 다니는 사이에 몇 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향수를 달래고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주었다. 2007년 중국으로 떠난 가족은 남반구를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짐을 싸서 뉴질랜드로 향했다. 지루할 만큼 평온한 나라에서 2년 넘게 살던 부부는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일본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고민도 없이 오사카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도 단단해져 갔다. 아내 남씨는 어린 나이부터 돌아다녀서인지 내가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를 구사한다. 그중 5개 나라 말은 현지인 수준이다. 김현성 씨는 일은 안 하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지금 불행하게 살지 말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았던 것도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소통했기 때문이다. 돈, 명예, 권력, 승진 같은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삶 사이에서 저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청년 시기의 꿈이었는데 그걸 이뤘으니 이제 세상을 다니며 보고 배운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